안녕하십니까. 마이바 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형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현대와 같은 그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회계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처리를 원하고 있거든요. 회계 기준은. 그래서 좀 무형자산을 어떻게 무형자산의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아요. 회계를 통해서 반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좀 무형자산 회계를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형자산의 개념은 첫 번째 우리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잖아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형자산은. 그래서 이게 좀 반대되는 개념이 유형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유형자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유형자산. 자, 여기서 이제 식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자, 무형자산이 되려면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실체가 없잖아요. 물리적 실체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 식별 가능하다. 식별. 우리가 이제 뭐 보통 편히 쓰는 말로 구별 가능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식별 가능하다. 이 식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 가능해야 돼요. 분리. 회사와 분리 가능해서 막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자,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권. 영업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을 합병할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제 기업 결합이라는 회계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기업 결합. 합병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 자,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어요. 우리가 자본이 있는데 어떤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면 이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 평가를 해서 이 자산에서 이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이 나오잖아요. 순자산. 이게 순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이 나와서 원래는 이게 이 기업의 가치예요. 이 가치인데 이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주는 금액, 이것보다 플러스해서 더 주는 금액이 영업권이에요. 이 영업권은 기업과 따로 떨어져서 팔 수는 없어요. 이거는 기업과 결합할 때 이게 분리 가능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보질 않고 영업권이라는 별도의 개정 과목을 사용해요. 자, 우리가 좀 쉬운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뭐 동네 점포를 살 때 권리금을 주잖아요. 뭐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슷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권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살 때 사업 결합 합병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더 주고 현금을 측정할 돈 현금을 우리가 더 주는 금액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업권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현금으로 기업 결합할 때, 즉 합병할 때, 인수합병할 때 돈을 더 줬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권으로 기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영업권의 개념이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그 별도로 무형자산과 별도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어, 키스트의 재무상태표인데 연결인데 자 영업권이 있잖아요. 91억 별도로 있고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해서 217억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기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약상 권리, 기타 법적, 우리가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 권리들은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들은 무형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무형재산. 그래서 뭐 특허권이라든지 산업재산권 등은 무형재산으로 이렇게 개정 과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자원에 대한 통제라는 그 개념이 나와요. 자원에 대한 통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무형재산을 가지고 뭐냐면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어요.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데 뭐냐면 제3자가 이 자원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딱 접근하지 못하게. 우리 회사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통제예요, 통제. 우리 회사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적인 권리.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회사만 이용해. 다른 회사가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접근 금지, 막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전속계약금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전속계약금 등. 자, 전속계약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엑소가 있다고 봐요. 엑소가 SM하고 전속계약금을 맺었잖아요. 맺고 계약금을 주고 전속계약을 맺고 전속계약금을 줬어요. 자, 엑소로부터 SM은 돈을 벌어들여요. 미래에도. 그러면 JYP가 와서 야, 우리하고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속계약은 그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접근을 막는 거예요. 제3자의 접근을 막는 거. 그래서 이게 무형자산이라는 거예요. 전속계약금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개발비 61억 정도 개발비가 있는데, 이 개발비는 뭐냐면 우리 연습생들을 키우잖아요. 연습생들을 키우는데 연습생들을 키울 때 들어가는 그 연습생들을 키울 때 들어가는 그 뭐야 트레이닝비들, 그런 것들을 모아놔서 자산화시켰어요. 자산화시켜가지고 이 무형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JYP는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JYP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신인 개발비라고 해서 연습생들 트레이닝이라든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 회사마다 좀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될 거고. 자, 우리 이제 R&D 비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R&D 비용. R&D 비용은 뭐냐면 연구 개발 비용이에요. 자, 연구 개발 비용에서 연구 활동 같은 경우는 보통 회계적으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 버려요. 바로 비용화 시켜요. 자, 개발비는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요. 자산. 이 사항을 모두 인식했을 때. 자, 자산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으로 인식할 걸 비용이 안 잡히고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은 증가되고 자산 비율도 좋아지고 회사가 아주 건전해져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개발비의 자산 인식 가능 요건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기술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하냐? 두 번째, 그 판매하려는, 아니 사용하거나 판매라는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이걸 개발하냐? 세 번째,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있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좀 이따 할게요. 네 번째는 좀 이따 할게요. 다섯 번째는 그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완료하고 그 판매할 때 그 자본 조달이 가능하냐? 자본 조달이 가능하냐? 여섯 번째,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우리 개발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근거 자료에 의해서 그 정확한 비용 측정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왜 이걸 먼저 설명하냐면 1, 2, 3, 5, 6은 기업이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이 자산을 통해서 미래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미래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건데 이거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냐? 그 제약회사들 있죠. 제약회사들. 그 전통적인 제약회사들, 아주 뭐 종근당이나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비를 자산으로 떨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해버려요. 비용 처리해버려요. 비용 처리한다는 건 뭐예요?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비용 처리를. 좀 보수적으로 처리해요. 자, 바이오 업체들은 보통 자산으로 많이 처리해요. 그 비용은 일부만 처리해요. 보통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통 80%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한 20% 정도만 비용 처리해요. 그 외의 바이오 업체들은 더 심하죠. 보통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96%까지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 한 4% 정도만 비용 처리해요. 이런 부분들. 비용 처리가 적다는 것은 뭐냐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고 자산 비율이 좋아진다는 거. 자,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은 왜 이게 가능하고 바이오 회사들은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 그 뭐야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은 뭐냐면 그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있어요. 수익 모델이. 그래서 여기 수익 모델로부터 현금이 유입이 돼요. 그 되기 때문에 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바이오 회사들은 그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금 조달이.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이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엉망이면 뭐 이렇게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산 비율 높이고 이익을 좀 높이면 자금 조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자,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의 특성 같은 경우는 식품회사와 비교해 보면 제약회사는 식품회사보다 재고 그 회전율이 좀 뭐야 재고 회전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재고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이 유통기한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 회수기간이라고 하죠. 회수기간이 좀 더 길다는 거. 매출채권도 마찬가지고 매출채권도 회수기간이 더 길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약 같은 경우는 뭐야 약국에서 팔고 팔릴 때까지 소비자한테 팔릴 때까지 좀 오래 걸리잖아요. 매출채권 회수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이 유통기한도 길기 때문에 재고 이런 부분들이 식품회사보다는 회전율이 더 높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무형자산 R&D 비용과 관련된 논란들을 한번 볼게요. 논란들을 보는데 자, 이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 나온 그런 논란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다 논란이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거 2016년도에 연구 개발비로 기술 계약이 취소된 후에 다국제 제약사와 체결했던 기술 수출 계약이 취소된 후에 연구 개발비로 그 자산으로 인식했던 것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해서 450억을 일시에 손실로 떨어버린 거죠. 그러면 자산으로 인식한 거를 손실로 떨었다는 건 뭐예요? 자산 이게 이익이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산 비율도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뭐 상당히 좀 곤욕스럽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R&D 문제, 비용 처리 문제, 자산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에 개발비로 인식했는데 증권사에서는 좀 이게 좀 잘못된 방식이지 않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연구개발비로 자산을 많이 처리했는데 금감원 감리 예고에 따라서 개발비로 비용 처리했다는 거.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유형자산도 있잖아요. 유형자산도 우리가 손상 검사를 해요. 그래서 손상 검사를 해서 뭐 손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만큼 떨어주는 거예요. 비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자산성이 없다. 손상 검사를 해서 자산성이 그만큼 없어졌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 부분은 좀 자산화 시키냐 아니면 비용화 시키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정 과목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실제로 이 무형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제약회사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이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노인 인구가 많아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제약이라든지 그 바이오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시장의 어떤 중요한 섹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무형자산 삼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유형자산 삼각비를 배웠잖아요. 유형자산 삼각비를 배웠는데 자, 유형자산 삼각할 때 세 가지 삼각 대상 금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요소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도 삼각 대상 금액은 무형자산 그 원가 있잖아요. 원가 그 다음에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삼각 방법은 보통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정액법을 많이 써요. 무형자산에 있어서는. 그리고 유형자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잖아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하면 만약 기계장치다. 그러면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이제 손익계산서로 간다고 했죠.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로 가면 재무상태표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밑에다 차감 항목으로 이렇게 기록해 준다는 거. 근데 이제 무형자산에서는 바로 무형자산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차감한다는 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가면 재무상태표에서는 무형자산에서 차감한다는 거. 자,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무형자산이 자 5억이라고 쳐요. 여기 전속계약금, 전속이에요. 전속 5억. 전속계약금은 자 우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내용연수가 무형자산 유한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용연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연수가 모르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는데 영업권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영업권은 감가상각을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이 아니죠. 상각을 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해요. 키스트 경우에 이제 91억 정도 디지털 어드벤처가 KNTV라는 케이블 TV를 인수를 했어요. 키스트의 종속회사인 디지털 어드벤처가 KNTV를 이렇게 인수하면서 그 춘자산가액보다 현금을 더 준 게 91억이에요. 이만큼 영업권이에요. 이 영업권인데 91억 영업권인데 이 영업권을 이제 영업권을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년 손상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손상 검사를 했더니만 주석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 반기 말 연결 실체는 영업권 회수 가능액을 평가했으나 손상 차손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각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손상 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각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회수 가능 이만큼이 나중에 회수 가능한 부분인데 그럼 손상되는 회수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없어진다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뭐 어떤 내용연수에서 상각하는 게 아니라 매년 손상 검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요. 자, 우리 전속계약금을 한번 따져볼게요. 전속계약금.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회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저 사람 전속계약금이 얼마고 몇 년 동안 전속계약을 했는지는 몇 년은 거의 보통 뉴스에도 나오니까 알 수 있는데 이 계약금은 좀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무슨 신문 기사에 보면 뭐 이렇게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이 그 어떤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을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소장에 보면 이제 나와 있겠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TS 엔터테인먼트하고 시크릿이라는 걸그룹 있잖아요. 시크릿 전효성 씨하고 이렇게 소송하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계약금 5억, 5년 계약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사에는 나오지 않고 어떤 블로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소장을 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 5억, 그 다음에 전속 기간 5년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보통 정액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회사마다 보통 정액법으로 해요. 5년 동안 이제 비용을 안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상각비 1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보면 이 무형자산으로 전속계약금이 5억이 잡혀요. 5억. 5억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자, 여기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1억이 잡혀요. 1억. 1억이 잡혀서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이익은 줄어들겠죠. 이게 매출이 있을 테고 이제 이익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 무형자산 상각비 1억 잡을 때 이만큼 줄여준다는 거예요. 4억으로. 무형자산 전속계약금을 4억으로 이런 식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계액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억을 이만큼 줄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될 부분들 한번 또 검토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그 재무상태표의 주석이에요. 이게 주석. YG 엔터테인먼트 재무상태표의 주석인데 무형자산이 있어요. 무형자산.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전속계약금 있고 근데 그 위에 개발비가 있어요. 개발비. 개발비가 과연 뭘까요? 이 개발비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습생들 있잖아요. 연습생들. YG 연습생들한테 트레이닝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학 공부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키는 거 다 있잖아요. 뭐 들어가는 뭐 비용들, 밥값이랑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개발비로 자산화 시켜가지고 내용 연수에 따라서 나중에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만약 이 연습생 계약 기간이 전속 기간이 5년이다,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개발비를 상각을 해요. 상각을 해마다 이제 비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이 자산화 시켜서 한꺼번에 하면은 이제 비용 처리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JYP를 한번 볼게요. JYP는 그냥 판매 관리비로 바로 떠는 것 같아요. 신인 개발비를 이렇게 판매 관리비로 바로 이렇게 떨어버렸어요. 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바로 떨어버렸어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CJ ENM을 보면 이게 판권이 이게 내용 연수가 나와요. 내용 연수. 다른 회사들은 내용 연수, 추정 내용 연수 이렇게 공시사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근데 CJ ENM 그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산업재산권은 5에서 10년 동안, 판권은 계약 기간 또는 수익이 실현되는 기간. 5에서 10년이라는 것은 산업재산권마다 뭐 또 개별적으로 또 내용 연수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또 판권은 계약 기간 또는 수익이 실현되는 기간. 소프트웨어는 5년, 개발비는 5년. 그 다음에 라이센스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한다는 거. 기타 무형자산 5에서 10년. 자, 즉 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판권. 이 판권은 우리가 계약 기간 또는 수익의 실현 기간인데 이 판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 제작비를 보통 판권으로 자산 처리해요. CJ ENM은 드라마 제작비를 판권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놔요. 처리해놓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4년에 걸쳐 상각을 했는데 2015년부터 1년 반으로 이게 내용 연수를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드라마 사이클이 좀 짧고 그리고 이제 미리 빨리 비용화를 시켜버려서 좀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판권이라는 그 자산을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비용화 1년 반 이내에 비용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시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키스트 한번 볼까요? 키스트 보면 이제 우리가 주석사항을 한번 볼게요. 주석사항을 보면 자, 주식상을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재고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있어요. 무형 자산이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방영권이에요, 방영권. 의외로 전속계약금 얼마 없어요. 얼마 안 돼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방영권이 의외로 커요. 그러니까 키스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종속회사들이 지금 디지털 어드벤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지금 현재 지분이 50%가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 기획사라고 보면 안 되고 케이블 방송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영권이라는 게 있고 컨텐츠 사업권이 두 개만 합쳐더라도 벌써 이게 600억이 넘어가요. 600억이 넘어가는 한 62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아까 그 영업권이 90억이 넘어가고 벌써 이게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그리고 당해 상각비가 이 두 개만 합쳐도 98억 가까이 돼요. 그 전체가 이제 100억이 되는데 무형의 상각비가 100억이 되는데 이거 두 개가 98억이에요. 자, 우리 한번 자 주석을 한번 더 볼게요. 연결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흐름표. 아까 거기서도 무형자산 상각비를 거기서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요 100억이 되죠. 100억. 딱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4억 7천. 현금 흐름표에서 왜냐하면 영업 당기순이익에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을 플러스하기 때문에 뭐야 이쪽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매출도 줄고 지금 이익도 지금 적자로 전환됐잖아요, 반기에. 이 회사는 어떻게 재무제표로 보면 투자할 수 없는 회사예요. 투자할 수 없는 회사인데, 자, 그럼 주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방탄소년단 테마로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 이 회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 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고 투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우리가 이 재무제표만 보고 한번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회사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통찰력이 발달하면 다른 것까지 또 플러스 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 재무제표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아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440억이에요. 440억. 판매비와 관리비가 440억이면 자 아까 우리가 그 무형자산 상각비가 100억이 됐다고 했지. 이 안에 이제 나눠져 있어요. 무형자산 상각비가 뭐 제조 매출 원가로도 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이렇게 가 있고 이거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는 걸 갖다가 440억인데 무형자산 상각비가 100억이 돼요. 거기다가 감가상각비가 8억이 돼요. 거기다가 종업원 급여가 46억이 돼요. 이거 합치면은 한 100 거의 50억, 60억 되잖아요. 그러면 한 35%, 6% 정도 차지해요. 이 비용이. 자,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는 그냥 무시해요. 금액이 적으니까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고정비라고 했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가 동영상 공부할 때 고정비. 이 고정비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많단 말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출만 증가가 되면 증가될 수만 있다면 영업이익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 회사가 과연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 전에 지금 대주주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지금 SM 같은 경우가 25%인데 아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지분율이 좀 더 높아졌죠. 그런데 그 전에는 배용준 씨였었거든요. 근데 배용준 씨는 좀 그걸 포기한 것 같아요. SM 엔터테인먼트는 과연 뭘 보고 이 회사를 샀냐, 이렇게 좀 엉망인 회사를 뭘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딜레마인 게 뭐냐면 좀 특히 기획사들의 딜레마는 그 수익 분배 비율이에요. 수익 분배 비율. 자, 좀 어느 정도 A급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A급 연예인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수익 분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한 8대 2 정도 아니면 9대 1까지도 가능하거든요. 8대 2라고 가정하면 만약 그 A급 연예인을 통해서 뭐 한 100억을 벌어들인다. 그러면 A급 연예인이 80억을 가져가고 회사가 2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100억이 회사의 매출이 되지만 이익은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급 연예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전속계약금, 감가상각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들도 처리를 하고 하다 보면 이익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A급 연예인으로 갈수록. 특히 뭐 9대1 정도 간다. 특 A급이다. 그럼 9대1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사들은 처음에 신인 때야 수익 분배 비율이 회사 쪽이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특 A급까지 가버리면 이제 이 연예인을 잡으려고 계속 수익 분배 비율을 높여줘야 돼요. 연예인 쪽에. 그러면 회사 쪽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딜레마예요. SM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걸그룹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왜냐하면 수익 분배 비율의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해체가 되고 좀 나눠지고 막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저의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다 뭐 정답은 아닐 거고 편하게 이 시간에 좀 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M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키스트를 인수했을까?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그 뭐 동방신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본 팬덤이 엄청나게 커요. 유료 팬클럽 회원 수도 많고 그다음에 다른 지금 또 아이돌 그룹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SM 입장에서 지금 동방신기를 통해서 많은 공연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아무래도 동방신기의 수익 분배비로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럼 이익률은 그렇게 생각만큼 벌어들이는 금액만큼 생각만큼 크게 막 증가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SM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키스트의 그 디지털 어드벤처라는 그 회사의 플랫폼이 KNTV나 그다음에 DATV, 그다음에 K칸이라는 또 모바일 TV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 TV 같은 케이블 TV는 어떻게 보면 그 회원수 가입하면 그게 매출이면서 또 이게 또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비용 처리는 다 됐잖아요. 고정비라든지 회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뭐 인건비가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뭐 방영권이 더 많이 사야 된다니 그런 거 이미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방영권이 감가상각은 계속 일어나고 회원만 증가되면 이익은 급격하게 증가되는 어떤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DATV나 KNTV 프로그램을 보면 동방신기나 엑소,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관련된 특집 방송들이 되게 많아요. 많고 어떻게 보면 그 회원 뭐 팬덤을 유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 관계도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다음에 좀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에서 10대, 20대 층의 그 가수층, 가수들 한국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어떤 그 한류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의 드라마층 지금 DATV나 KNTV는 과거에 좀 40대, 3, 40대, 50대까지 그 아줌마들이 좀 많이 시청자층을 유지했다면 앞으로는 좀 10대, 20대가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러한 관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인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 키스트를 테마주가 아닌 어떤 실적주로 보고 만약 투자를 한다면 3분기나 올해 3분기, 4분기에 어떤 매출 증가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증가율이 크다 하면은 키스트를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팬덤을 그 케이블 TV를 유인하는 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키스트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